한 내용 중에 두께와 뉴런의 두께와 전도 속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두께별로 A, B, C 타입으로 5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다시 1A, 그룹 2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모터 뉴런에 관련된 거 두 개, 알파 모터 뉴런, 그 다음에 감마 모터 뉴런, 그 다음에 센서리하고 관계된 거 1A 그룹 2와 1B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들이 다 어디랑 연관이 되어 있었냐면 머슬 스핀들과 골지 텐던 올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이엘린이 두껍게 되어 있고 엑손 자체가 두꺼우면 랭스 컨스턴스에 의해서 아주 멀리 보낼 수 있다고 그랬고요. 하지만 무조건 마이엘린 RM에 해당하는 거죠. 그게 두껍다고 해서 흥분이 잘 되는 건 아니었어요. 흥분이 빨리 되려면 RM이 적당하게 두꺼워야 됐어. 그래서 타임 컨스턴스라는 시정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시정수는 빨리 흥분시키는 거다. 그러려면 시정수 같은 경우는 이제 타우 값인데 걔가 적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RM도 작아져야 되고 캐패시턴스도 작아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장할 수 있는 능력, 캐패시턴스 작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RM도 작아져야 얘가 빨리 흥분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적당히 마일리네이션이 돼야지만 흥분도 빨리 되고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는 전도의 두 가지 랭스 컨스턴스와 타임 컨스턴스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께 관련돼서 나왔던 거 아까 모터 뉴런과 센서리 뉴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게이트 컨트롤 시오리 걷는 게이트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더 다음에 실습을 나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로 실습 나가냐에 따라서 그 실습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아마 물리적인 자치료실 딱 들어가면 열의 9분은 아마 그걸 얘기해 보라고 그럴 거예요. 뭘 얘기하러 그러면 게이트 컨트롤 시오리에 대해서 게이트 컨트롤 시오리 들어봤죠? 민주 들어봤니? 민주 안 들어봤어? 주환이 게이트 컨트롤 시오리 들어봤어요? 안 해. 주환이 마이크 없어? 오케이. 그럼 홍유진 들어봤어요? 들어봤으면 이거라도 해줘. 오케이라도. 아니면 오케이. 다련이 들어봤어? 오케이. 근데 왜 대답들을 안 해? 그러면 아마 열전기 물리적 인자치료실에서는 아마 게이트 컨트롤 시험이라고 그걸 갖다 설명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굳이 꼭 거기 가서 이걸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어려운 게이트 컨트롤을 갖다가 이 게이트는 되게 복잡하죠. 더 운동치료실에서 게이트 컨트롤을 얘기하라 그러면 이 게이트지만 물리적인 치료실에는 이거예요. 그때 이제 중요한 파이버들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오죠. 그죠? 두꺼운 거에 해당하는 A, 베타, 터치하고 프레셔. 그 다음에 얇은 거에 해당하는 A, 델타, C 파이버예요. A, 델타, C 파이버. A, 델타하고 C 파이버도 다시 나눌 수가 있어요. 얘는 페인하고 템퍼러처인데 얘도 페인하고 템퍼러처죠. 근데 얘도 페인이에요. 템퍼러처. 근데 얘는 좀 빨라. 얘는 좀 느려. 그쵸?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카타카리아 이런 위험한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걸로 잘못해서 여기 싹 폈어요. 날카로운 감각이 탁 올라가죠? 이때 이 통증을 샤프하고 빠른 통증을 전달하는 게 바로 A 델타예요. 그럼 C 파이버는 뭐냐면
이거 뒤에 이제 세포가 손상이 되고 그쪽 조직이 손상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묵직한 통증이 올라가요. 돌페인이. 그걸 전달하는 것은 바로 C5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먼저 빠른 A 델타로 경고를 주는 거예요. 빠르게. 아, 아파. 빠른 통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포나 조직에서 아주 느리게 묵직한 통증이 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 뭐 베거나 다치면 뭔가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에서 아주 묵직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느리지만. 그런 것들은 C5에 의해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아까 게이트 컨트롤 시어리에서는 얘들을 갖다가 자극하느냐, 얘를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랐죠. 그죠? 텐스를 사용해서 얘를 자극하려면 어떻게 돼요? 저강도, 그 다음에 고빈도로 자극을 했죠. 그죠? 하이 프리퀀시, 그 다음에 로우, 저강도로, 인텐시티로 하죠. 그죠? 아주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거지. 하지만 A 델타나 C5를 공격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주 하이 인텐시티를 가지고 하고, 프리퀀시는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통증을 주는 거죠. 통증을. 그러다 보면, 엔돌핀이 나와서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 그래서 두 가지가 타겟이 이거냐에 따라서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급성일 때는 얘를 갖다 타겟으로 여러분이 자극하시면 되고요. 만성일 경우는 얘를 타겟으로 해서 마약 물질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게이트 컨트롤 시어리의 기초, 가장 쉬운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걸 가지고 나중에 근육생리가 이해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 설명한 거를 제가 방금 전에 그려가지고 표시를 했어요. 뭐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면 공부 다시 해야 되고 명훈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 안 들어와? 명훈이는 착해서 아마 이렇게 세모로 얘기할 것 같아. 들어올 듯 말 듯. 보세요. 지금 스파이널 코드가 여기 있어요. 이거 모양 아시겠죠? 스파이널 코드. 그 다음에 여기 제가 텐던과 머슬을 전체를 그렸고요. 그래서 이 전체 머슬은 우리가 익스트라 퓨잘 파이버, 머슬 파이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냥 머슬로 부르는 거 있죠? 그거는 다른 이름이 익스트라 퓨잘 머슬 파이버예요. 그 다음에 요 파이버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 인트라 퓨잘 머슬 파이버라고 하는 뭐가 있냐면 머슬 스핀들이 들어가 있어요. 머슬 스핀들은 뭐니? 프로프리오셉티브 센스예요. 수용기예요, 수용기. 고유 수용기. 어떤 걸 느끼는 수용기라고 했죠? 근육이 수축하는 거, 근육이 늘어나는 거. 다 같이 손을 올리고 늘어나는 거면 늘어나는 거, 수축하고 수축하는 거. 뭐예요? 근육이 늘어나는 것만 느껴요. 제가 말씀드린 근육은 수축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 어떻게 싫어한다고? 졸라 싫어해요. 무지하게 아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근육이 늘어나면요. 근육이 늘어나면 머슬 스핀들이 늘어나죠. 머슬 스핀들이 늘어나는 순간 머슬 스핀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주인 근육이 힘을 더 내달라고 요구하는 걸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머슬 스핀들을 자극한다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 근육,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전체 근육의 양쪽 끝을 잡고 늘리세요. 그러면 머슬 스핀들이 전체적으로 딱 늘어나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핵 부분은 센소리가 감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 가운데가 딱 늘어나게 되면 전체 근육을 자꾸 늘리죠. 그럼 얘가 늘어나요. 그러면 1A 그룹 2 파이버 센서리입니다. 셀 바디가 있고 도잘 혼으로 들어가요. 얘들이 누굴 만나냐면 알파 모터 뉴런을 만나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액티베이션 시켜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익스트라 퓨잘 머슬 파이버를 축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뭐라고 그랬어 우리? 니적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지금 니적의 코스를 얘기한 거예요. 니적. 스테이치 리플렉스. 그러면 지금 한번 해머로 파텔라 텐더를 딱 치는 이 니적으로 뭘 알 수 있냐?
이 머슬 파이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센소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스파이널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알 수 있고요. 없는지도. 그 다음에 알파 모터 뉴런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and 알파 모터 뉴런을 지배하고 있는 상위 레벨이 있습니다. 1번이라고 쓴 거죠. 걔가 바로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어퍼 모터 뉴런이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은요, 어퍼 모터 뉴런과 로어 모터 뉴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각각의 머슬 파이버를 지배하니까 많겠지만 우선은 두 개 뉴런으로 지배를 합니다. 어퍼 모터 뉴런,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의 위, 그 다음에 로어 모터 뉴런, 즉 알파 모터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를 우리가 리플렉스 아치라고도 얘기합니다. 리플렉스 아크 혹은 아치. 간단하게 센소리, 스파이널 코드, 그 다음에 이펙터로 작용하는 모터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1번 루트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피라미달 트랙의 루트가 전체 루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라 퓨잘 머슬 파이버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알파 모터 뉴런이라면 머슬 스핀들의 양쪽 끝을 수축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했어요. 수축할 수 있는 조직. 컨트랙타일 파트예요. 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감마 모터 뉴런이에요. 감마 모터 뉴런. 그리고 그 감마 모터 뉴런은 2번에 해당하는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 즉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익스트라 피라미달 중에 하나예요.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익스텐서 톤을 유지하는 그런 트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양쪽 끝을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머슬 스핀들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근육 전체를 자고 패시브하게 늘리는 거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감마 모터 뉴런이 양쪽에 연결돼서 얘들을 수축하는 것도 머슬 스핀들의 중간 부분을 늘릴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하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이죠. 액티브하게. 이 가운데 부분은 이 양쪽 머슬 스핀들의 양쪽 끝을 감마 모터 뉴런이 자극을 하면 가운데가 늘어나요. 그러면 근육 전체를 잡아당기지 않아도 머슬 스핀들은 주인님이 힘이 필요하구나 생각해서 원웨이 그룹 툴을 통해서 다시 알파 모터 뉴런을 자극해서 근육 전체를 수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마 모터 뉴런이 하는 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육의 톤을 유지시켜주는 거, 레디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근육들은 레디를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심하게 스페스티시티가 있는 사람들은 오버하고 레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움찔움찔해져. 톤이 아주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이퍼톤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이퍼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자극을 줘도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톤이 됐거나 하이포톤이 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톤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역할이에요. 어떻게 해요? 센서리를 입력해서. 센서리는 뭐가 있는데요? 비주얼, 오디토리, 텍타일, 프로프리오셉티브, 베스티블라, 앤드 키네스테틱. 6가지 센서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6가지 센서리를 조합해서 운동치료나 혹은 뭐 재활을 한다든지 재활물리치료를 한다든지 도수물리치료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기본이 되는 지금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근육이 늘어나는 거는 얘가 담당을 했어요. 하지만 근육이 수축하는 걸 느끼는 건 누가 담당한다고 그랬냐면 골지 텐던 오르간 얘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얘는 텐던의 사이사이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해서 똑같이 셀 바디 거쳐서 똑같이 알파 모터 뉴런으로 가요. 근데 얘는 원 B 파이버가 그걸 전달을 하고 알파 모터 뉴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제가 예로 뭐 금덩어리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육을 수축하려고 그러지만 얘가 강제로 더 수축을 못할 때, 무게가 더 걸릴 때, 그러면 얘가 버티지 못하고 자동으로 놔준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골지 텐던 오르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육이 수축하거나 이완될 때 부드럽게 일어날 수 있는 거는
골지 텐던 오르간과 머슬 스핀들이 지속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운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뚝뚝 끊기겠죠. 그죠? 그죠? 힘을 제대로 줄 수 없어서. 그래서 머슬 스핀들이 근육의 길이에 맞게 머슬 스핀들이 근육의 길이에 맞게 조절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머슬 스핀들은 쪼그라들어요. 양쪽 끝이. 그러면 수축했다가 펴질 때 늘어나는 것을 감지하는데 쭈글쭈글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느끼기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감마모토 뉴런이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 짧아진 만큼 머슬 스핀들 양쪽 끝도 팽팽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디라고 얘기해요. 근데 스트로크 환자 같은 분들은요, 이 물론 코티코 스파이널이 손상이 되긴 하지만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도 손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이 집에 감마 모토 뉴런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얘가 컨트롤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컨트롤을 안 해주면 부모님이 이렇게 팍 제재를 안 걸면 아주 자유분방하게 살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감마 모토 뉴런이 머슬 스핀들의 양쪽 끝을 탱탱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긴장 상태로. 그러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톤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 뇌졸중 환자분들 이렇게 마비된 상태에서 여기 근육만 살짝 툭 치잖아요. 이렇게 금방. 보통 사람은 쳐도 괜찮아요. 상관없는데 이분들은 지금 여러분 상상을 하시면 돼요. 감마모토 뉴런이 머슬 스핀들을 너무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탁 치면요 움찔해요. 여러분 스파스티시티에 대해서 잠깐 배운 게 있죠. 어떤 특징을 가져요? 스파스티시티는? 다련 들어봤나? 못 들어봤어? 그럼 스트로크 환자분들이 이렇게 어퍼 플렉션 톤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들을 익스텐션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지금 얘기한 걸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빠르게 익스텐션을 딱 하면 그 순간 뭐가 늘어난다고? 머슬 스핀들이 늘어나요. 그쵸? 그러면 이 환자는 더 강하게 안으로 들어와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쭉 천천히 밀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탁 풀려요. 그게 클랩스 라이프예요. 클랩스 라이프. 뭐지? 맥가이버 카라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정도 가다가 되면 탁 풀려요. 그게 이제 스페시티시티의 특징이에요. 근데 약간 틀리다는 것은 나중에 임상 얘기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인 스페시티시티는 플렉서 톤이라면 플렉서 톤 쪽으로는 되게 당겨지지만 익센서 쪽에서는 나중에 가다가 이렇게 풀려요. 이때 풀리는 거 왜 풀리겠어요? 골지 텐더 올가 때문에 풀리겠죠. 그쵸? 근육이 스파스티시티 때문에 당겨져 있고 뇌가 강제로 얘를 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텐던 안에 있는 골지 텐던 오름을 자극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는 근육이 다칠 것 같아. 돌볼린 오는 근육이지만 다칠 것 같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원 비파이버를 통해서 알파 모토 뉴런을 억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툭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스티 하나만 봐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머슬 스핀들이 작용해서 더 강하게 당겨주겠지만 좀 더 세게 밀고 계속 밀다 보면은 얘가 골지 텐던 오르간에서 이게 풀리게 되는 상황. 그거를 클랩스 라이프 리플렉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다시 리뷰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그림은 과드를 통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랑 다시 한번 리뷰를 했어요. 이건 다 필요 없다고 그랬고 요것까지 얘기했고요. 요것도 말씀드렸고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요걸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그래서 뉴런의 멤브레인에서 만들어지는 포텐셜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죠?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온들이 멤브레인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사이에 두고 안과 밖에 농도차가 달랐고요. 그 다음에 뭐가 달렸냐면 각각의 소디움과 포타슘이 퍼미어블이 달랐어요. 퍼미어빌리티, 투과성이 달랐어요. 그래서 안정막 상태에서는 포타슘이
95% 정도의 투과성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소디움은 끼케야 1%, 클로라이드 뭐 2%, 그 다음에 칼슘도 2%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뭐가 되면 디폴라리제이션이 되면 그때는 이제 소디움이 투과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포타슘이 높아졌다가 소디움으로 바뀌는 투과성이 바뀌는 순간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포텐셜이 있어서 멤브레인 포텐셜, 액션 포텐셜, 로컬 포텐셜은 어디서 일어나는 건지, 그다음에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시냅틱 포텐셜, 리셉터에서 일어나는 리셉터 포텐셜, 이런 여러 가지 포텐셜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퓨전 포텐셜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죠? 확산되면서 일어나는. 그리고 이런 채널들이 있어. 그래서 채널은 트랜스포터하는 그 캐리어 단백질도 있고요. 열렸다 닫혔다는 채널도 있습니다. 오픈 크로스. 그 다음에 제가 따로 그렸지만 뭐 끝에 달렸든 바깥에 달렸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소디움 같은 경우는 액티베이션, 인액티베이션 하는 게 하나 더 달려있더라 라는 것까지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별다른 내용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액션 포텐셜에서 우리가 했던 디폴라리제이션,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의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 상태는 뭐 하고 있는 거냐? 분극된 상태입니다. 분극된 상태, 우리처럼 분단되어 있는 상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 상태로 가면은 디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했고요. 마이너스 상태로 더 가게 되면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했고, 위에서 내려오든 밑에서 내려오든 다시 안정막정인 상태로 가게 되면 리폴라리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액션 포텐셜이 하나가 쭉 만들어져서 슈레쇼를 탁 지나서 치고 내려옵니다. 그런 다음에 하이퍼 폴라리제이션 됐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명칭들을 잘 기억해 주고 어떤 의미인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때랑 같이 접목을 시키시면 돼요. 결국은 이 스레시홀드까지의 어떤 기간에 자극 주는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는 자극이야만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 치료를 하든 뭐 하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센서리가 이 역치를 넘어가서 썸메이션이 돼야 환자분들은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가끔 가다가 갑자기 큰 소리 꽝꽝 하죠. 아니면 뭐 소리를 낸다든지 벌써 주환이 갑자기 깜짝 놀랐어. 이게 다 뭐예요? 자극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자극하든지 아니면 근육을 자꾸 비틀어 주는 거죠. 환자분이 근육을 이걸 써야 되는데 그냥 딴 생각하고 땅 있어. 그러면 정신 차려. 야, 힘. 구려. 눈으로도 보여지고 터치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움직여주면서 머슬 스핀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골티센더 오르간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로프리오셉티브가 작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동작을 눈을 감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프리오셉티브가 더 자극이 돼. 눈을 감는다는 얘기, 눈을 감고 베스티뷸라 쪽으로 더 사용한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뭐 흔든다든지 이러면 베스티뷸라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행하는 치료법 중에 눈을 감고 뭐 뒤로 걷는 걸 시킨다든지 아니면 눈을 감고 옆으로 걷는 걸 시키는 건 다 뭐 하는 거예요? 시각을 차단해서 베스티뷸라와 다른 감각들, 특히 프로프리오셉티브를 더 자극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그런 자극들이 좀 더 운동 치료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시각은 되도록이면 의존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여기 얘기했고요. 다음, 이거는 평형전압에 대한 얘기인데, 익히려고 그러면 이제 평형전압은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왜 얘들이 지수 함수적으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1대1일 때 농도차가 그러면 평형전압은 빵이죠. 그죠? 10배 차이 나면 상온에서는 마이너스 58이에요. 그죠? 100배 차이가 나면 상온에서는 마이너스 116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를 푸는데, 세포 밖이 됐든 아니 됐든 농도 차가 100 미리몰, 하나는 1 미리몰이에요. 그러면 지금 100배 차이 나잖아요. 100배 차이. 그죠? 100배 차이 나면 계산할 것도 없어요. 왜? 100배 차이 나면 딱 이거예요. 마이너스, 18도일 때, 상온일 때, 마이너스 116 미리볼트의 평형전압을 갖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얘가 플러스 이온인지 마이너스 이온인지에 따라서 앞에 이제 얘가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쵸? 그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똑똑한 친구들은 뭐 로그값 계산 안 해도 돼요. 농도차가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이거 포타슘이 안에가 이렇게 돼 있어. 바깥에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116이야 평형전압. 계산 안 해도 나와요. 그 다음에 얘가 근데 소디움을 얘기했어. 소디움 세포 바깥에 이런 농도차를 돼 있어. 그럼 얘 플러스 116이야. 맞아요. 그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뒤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했던 거죠. 자연 로그에서 상형 로그로 바꾸는데 이미 이것들이 다 정해져 있더라. 패러더의 상수, 이온가, 기체 상수, 그 다음에 뭐 절대 온도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돼서 우리는 이것만 계산하면 돼. 그죠? 그리고 이제 58 혹은 37도 체온일 때는 61.5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칼슘이나 뭐 마그네슘 같은 게 마그네슘 나올 일도 없어요. 칼슘이 나오면 전체 나온 값을 2로 나눠주면 돼버리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간단했죠, 그죠? 58 룸 템퍼러치구나. 61.5인데 반올림 했네, 여기. 37도일 때. 이거는 이제 10배일 때 차이입니다. 그래서 평형전압 얘기를 했고요. 뒤에 이렇게 문제를 또 해놨어요. 이거 문제 풀고 끝낼까? 그래서 놓고, 한번 다 풀 필요까지는 없고요. 4번 문제만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재빠른 사람은 벌써 계산을 했어요. 룸 템퍼레처 18도란 얘기야. 그러면 10배잖아. 그럼 58이네. 그죠? 58 미리 볼트인데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가라는 게 중요하죠. 그럼 무엇이요? 답이? 칼슘은 세포 외에 많고요. 그죠? 세포 외에 많아요. 세포 내에 적어요. 그리고 플러스 이온이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결과는 플러스 상태가 돼요. 마이너스 상태 평형전압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정해야죠. 그죠? 뭐? 플러스죠. 플러스. 그리고 계산해보니까 얼마 나와요? 29. 띵동땡. 예진이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진이가 마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빼고 다른 문제를 낼게요. 농담이고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도 이제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 아마 기말고사에 이런 거와 비슷한 거 한 문제나 몇 문제 낼게요. 꼭 연습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계산기를 되도록이면 안 쓰게 할 거예요. 핸드폰을 써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믿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핸드폰은 다 거둘 거거든요. 앞에 다 내고 그래서 혹시라도 계산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값을 제시를 해줄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멤브레인 포텐셜을 이루는 거 이것도 아까 평형전압만 이해하시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ermeability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P가 permeability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막
전이 상태일 때는 포타슘이 퍼미어빌리티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분극이 시작해 디폴라리제이션 하면서부터 소듐 투과성이 커져요. 그러다가 이제 피크가 되면 얘가 최고 높은 수준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소듐이 다시 투과성이 떨어지게 되죠. 투과성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얘들이 오픈은 돼 있지만 하나 더 문이 있다고 그랬죠. 인액티베이션 되는 게 돼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때요? 절대적인 불응기야. 얘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과성이 점점 떨어지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포타슘이 투과성이 회복이 되면서 리폴라리제이션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과성과 농도차가 돼야지만이 액션 포텐셜을 온전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릴레이티브 상대적인 퍼미어빌리티가 그만큼 중요해. 그러지 않고 각각의 이온의 평형 전압만 계산을 하면 안정막정인 상태에 실제 세포에서는 값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죠? 하시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형전압이라는 것은 각각 소듐, 포타슘에 대한 네른스트 공식이 각각의 평형전압인 것이고요. 이것들을 다 합해서 퍼미어빌리티를 대입을 시키면 걔가 안전막 전이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이제 골드만 공식이라고 얘기해요. 골드만 호스킨 이퀘이션이라고 얘기했죠. 얘는 전체를 다 퉁쳐서 이게 대표적인 거 포타슘, 소듐, 클로라이드에 대해서 값을 구한 거예요. 근데 퍼미어빌리티에 대한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제시가 되면 이 평형전환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계산하라고 시키지는 않을 거니까 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골드만 이퀘이션이라는 것은 각각의 평형전압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퍼미어빌리티까지 대입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골드만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콘센트레이트 그라데이션에다가 뭘 더 보상해 줘야 되냐면 퍼미어빌리티 보상해 주면 골드만 이퀘이션이 됩니다. 그거 없이 하면은 그냥 네른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개의 이온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 딱 나오면 P가 나오면 퍼미어빌리티까지 해야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는 포타슘이 거의 95% 정도 되니까 1로 작아요. 퍼미어빌리티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들은 뭐 당연히 달라지겠죠. 얘가 95 거의 1이면 뭐 소듐 같은 경우는 거의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거의 뭐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0.01이 되겠죠. 클로라이드는 0.02 정도밖에 안 돼요. 퍼미어빌리티.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실제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계산하는 문제인데 딱 보니까 지금 소듐과 포타슘의 평형전압 딱 발셋 구했죠, 여러분들? 구했죠? 룸 템퍼리처라고 하면 벌써 구했죠? 몇이에요? 포타슘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58. 소듐은 몇이에요? 플러스 58이잖아요. 벌써 구해놨잖아. 끝났어. 근데 멤브레인 퍼미어빌리티가 똑같아. 소화성이 똑같아. 그러면 뭐 멤브레인 포텐셜은 뭐예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빵이죠, 빵. 그쵸? 빵이죠. 그거를 이제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타슘을 95%를 잡고 소듐을 갖다가 1%로 잡으면 달라지겠죠. 하지만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퍼미어빌리티가 똑같이 된 조건을 만들어준 거죠. 이해했죠? 그래서 다음 계산한 식인데 이거 계산하고 똑같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오징어, 문어나 오징어나 여러분 문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야 길게 자르지 말고 짧게 잘라서 다리를 보면 가운데 이렇게 그 뉴런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실험하거든요. 오징어에 대한 뉴런에서 세포 내외의 어떤 그 농도 차를 보여준 거고요. 이거는 이제 마마리안 사람을 포함해서 보여준 겁니다. 구성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또 다른 책에는 이렇게 조금씩 다르지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디플루이드 컴파트먼트에서 나눴죠.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 이렇게 그다음에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 해가지고 각각의 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세포 내에 뭐가 많냐 프로테인의 농도를 보라고 그랬죠. 프로테인이 세포 내에 절라 않고요. 플라즈마의 중간점도 있고 세포 간질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삼투압의 차이를 인해서 스타링의 가설에 의해서 그죠?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와 오스모틱 프레셔의 차이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거 기억나시죠? 스타링의 가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포 내외의 조성 차이와 관련된 주요 한생적인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런 전해질의 농도차 혹은 단백질 마이너스 되고 있는 단백질의 구성 어디에 컴파트먼트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신경과 근육에서는 안정막 정리 만들게 되죠. 결국은 세포 내외에 있는 칼슘의 농도차가 안전막 정리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포타슘 이건 단답형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멤브레인 포텐셜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해질 이온은 1번 소디움, 2번 포타슘, 3번 클로라이드, 4번 칼슘, 5번 마그네슘. 답은 당연히 칼륨입니다. 이게 계속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전이가 만드는 상승기라는 것은 디폴라리제이션이겠죠. 디폴라리제이션 이때는 뭐 소디움이 역할을 합니다. 흥분성 세포에서. 이거 단답형 괜찮은데? 문제 많이 만들 수 있겠는데? 딱 해놓고 쓰게끔. 그죠? 어때요? 유리 단답형으로 될까? 오케이. 안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excitation, contraction, couple이라는 것은요. 근육에서 여러분 혹시 액틴하고 마이오신 이런 거 들었었나요? 들었죠. 근육 안에 이제 단백질들이 몇 개가 있어요. 수축하고 관련된 것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액틴이라는 단백질, 마이오신이라는 단백질, 그 다음에 트로포닌, 그 다음에 트로포마이오신이라는 단백질 이 네 가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단백질 외에 칼슘과 ATP가 필요해요. 지금 몇 명의 등장인물이 나왔지? 다시 한번 제가 적을게요. 중요한 거니까. 액틴, 미안, 한국어로 나. 액틴, 그 다음에 마이오신, 그 다음에 트로포닌, 그 다음에 트로포마이오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 외에 ATP 왜 안 나와? T, P 그리고
칼슘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요 등장인물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근육이 수축하는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모양도 중요합니다. 액틴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기억나세요? 액틴은요, 딱 그 진주 목걸이 여러분 생각나시죠? 제가 지금 진주 목걸이를 하나 했어요. 플러스, 잘 안 풀리는데? 플러스. 보이죠? 진주 목걸이? 여기 달랑달랑 매달리는 거? 무슨 색깔의 진주 목걸이에요? 검정색, 흰색. 유진이, 무슨 색깔로 보여? 흰색? 오케이? 흰색이 맞습니다. 흰색. 흰색에 지금 진주가 이렇게 보이죠? 얘를 반을 접으세요. 접어서 그대로 알파 헬릭스를 한 번만 이렇게 꼬아요. 그러면 얘가 액틴이에요. 웃고 있는데 지금 액틴입니다. 그럼 만약에 액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머슬 셀 안에 들어있어요. 얘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 뚝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지 말라고 사실 아주 두꺼운 단백질을 사이에다 껴놨어요. 그러면 얘가 놔도 안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공간을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액틴의 모양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주 같은 경우는 맨질맨질 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제 마이오신이라는 콩나물 같은 헤드가 가가지고 얘를 잡아 끌어야 돼요. 그러면 미끈미끈하니까 안 되잖아. 그래갖고 여기다가 검정색으로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부위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점이 있다만하게 붙였다고. 점을 할 만한 게 있네. 뭐 이런 거 하나가 딱 붙었어요. 아니면 마우스 같은 게 하나 딱 붙었어요. 이렇게. 이런 바인딩 사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알파엑스로 돌아가고 나중에 뒤쪽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오신은요. 마이오신은 여러분 골프 클럽이나 골프채 아시죠? 그거 콩나물 대가리 생각하시면 돼요. 콩나물 모양. 거기가 이제 콩나물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대가리가 움직일 거예요. 대가리하고 팔꿈치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제가 그 액틴의 검정색 부분에 딱 붙어갖고 얘를 잡아 당길 거예요. 잡아 당길 겁니다. 그 다음에 트로포닌은 어디에 부착되어 있는 거냐면 액틴의 중간중간에 부착되어 있어요. 액틴은, 트로포닌은 간단해요. 그냥 동그란 덩어리 3개가 이렇게 탑처럼 쌓여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이즈가 작은 게.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거 크고, 그러니까 눈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눈사람 지금 생각했죠? 그 위에 조그만 원이 하나 더 올라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된 게 트로포닌이고요. 트로포마이오신은 긴 사슬처럼 돼 있어요. 사슬. 그래서 제가 억지로 그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잘 못 그리지만 액틴이 왜 이렇게 좀 내려가냐? 액틴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트로포닌이라는 단백질이 이런 식으로 붙어서 해가지고 얘들이 여기 사이에 붙어 있어요. 사이사이에. 그리고 트로포마이오신이 길게 얘들을 이게 알파 헬릭스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이렇게 싸고 돌아요. 지금은 보여주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싸고 돌아요. 그래서 얘가 뭘 가리고 있냐면 님 옆에 액틴이 이제 바인딩 사이트 요 검정색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부착되시는 부위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는데 이 부분을 다 가려요. 누가 가리냐면 트로포마이오신이. 그리고 트로포닌이 옆에 붙어서 트로포마이오신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해줘요. 바인딩 사이트가 노출이 되게. 그러니까 트로포마이오신이 바인딩 사이트를 이렇게 가립니다. 가렸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트로포닌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로포닌이 딱 들어 올리게 되면 뭘 들어 올리냐면 트로포마이오신을 딱 들어 올려요. 그러면 뭐가 노출이 돼요? 액틴의 이 바인딩 사이트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오신의 헤드가 가가지고 여기에 딱 붙어갖고 얘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슬라이딩 시어리가 돼요. 슬라이딩 시어리. 그래서 지금 우선 말로만 해놨고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 얘기했고요.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때 이제 트로포닌이 트로포마요신을 들어 올리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제일 중요한 칼슘이에요. 칼슘이 어떻게 트로포닌에 붙어요. 그러면 트로포마요신을 들어 올려요. 그러면 마요신 헤드가 액틴에 가서 달라붙어요. 그리고 잡아다녀요. 이게 지금 슬라이딩 시어리 한 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시작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칼슘을 뭐라고 불러요? 트리거, 방아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칼슘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근수축이 일어나지 않겠네요? 예, 안 일어나죠. 그래서 약 중에 근육이 너무 수축을 해. 그러면 근육 안에 있는 칼슘을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SR에서. 그러면 수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양양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한번 수축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붙은 상태로 수축되어 있는 상태로 끝나요. 그러면 ATP가 가서 이제 마이오신에 가서 딱 달라붙어요. 마이오신 헤드에. 그러면은, 에너지가 있는 상태로 얘가 확 놔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ATP는 근육을 수축할 때 쓰는 거니? 이완시킬 때 쓰는 거니? 다르나? 실질적으로는 ATP가 붙으면 근육이 이완돼요. 그리고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지금 막. 근데 아직 수축을 못하고 있어. 어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액틴의 바인딩 사이트가 노출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쫙 에너지 갖고 준비하고 있다가 노출 딱 되잖아요? 그럼 가서 딱 달라붙어서 슬라이딩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ATP와 하나 사실 붙는 게 더 하나 있어요. 마그네슘이 붙어야 돼요. ATP와 마그네슘이 붙으면 에너지를 가진 상태로 이완.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사후경직이라고 들어봤어요? 사후경직. 유식한 말로 리거 모티스예요. 이거 영화도 나왔어요. 영화로. 아마 다음이나 네이버에다가 리거 모티스라는 단어를 치면 강시라고 나올 거예요. 강시 뭔지 알죠, 여러분? 중국 좀비 둥 하다가 그 퇴마사들이 이마에다가 노란색 부적을 탁 붙이면 탁 멈추죠, 이렇게. 또 떨어지면 다시 또 텅텅되고. 그 영화가 리거 모티스예요. 근데 의학 용어로는 사후강직이에요. 뭔 얘기야? 지금 얘기한 ATP와 근수축의 관계된 걸 이해했으면 왜 사후강직이 되는지 알겠죠? 왜 생긴 거예요? 죽으니까 뭐가 공급이 안 돼, 근육에? ATP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ATP가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강직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이해했죠? 네, 그까지 이해했으면 아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칼슘이 어떤 때 쓰이고, 그다음에 소디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칼륨, 그 다음에 칼슘이 어떤 때 쓰이는지에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디움의 경사를 이용해서 포도당 흡수하는 것은 세컨다리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요거 중요한 내용이고요. 다 끝내려고 했더니. 아주 이해를 잘 하시는 겁니다. 뭐 뒤에 또 근육생리에 또 얘기할 거니까 지금은 살짝만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결국 액션 포텐셜의 특징이 뭐니? 봤더니 볼테지로 조절되는 혹은 볼테지 디펜던트 게이트, 볼테지 디펜던트 채널 다 맞아요. 볼테지에 의존하는 뭐 다 맞는 말입니다. 결국은 전압에 의존하는 소디움하고 포타슘이 뭘 만들어내?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내. 그리고 뭘 해야 돼? 얘들이 디폴라리제이션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스레숄드를 넘어서야 액션 포텐셜을 만들고 넘어서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all or none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한 번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되돌아갈 수 있어, 없어? 되돌아갈 수 없어요. irreversible이에요. 리거 모티스라는 영화도 있지만 irreversible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하지만 irreversible이라는 영화는 19금입니다.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상한 야동 아니야. 영화제에서 막 상도 받았던 좋은 영화인데 여러분 봐도 돼. 여러분 동생들을 보면 안 돼요. 고등학생은 보면 안 돼. 대학생은 봐. 그리고 셀프 프로파게이팅이라는 거예요.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애들이 엑손에서 뭐예요? 액션 포텐을 만들어서 자동 전파를 해줘요. 스스로 전파를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기가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크기가 줄어들지 않아야죠. 그쵸?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마일린이 두껍게 돼야 되고 액션이 두꺼워야 되고 액션 포텐셜이 제대로 빵빵빵 터져줘야 되고 얘들이 설톨레이터리 이런 식으로 딱딱딱 도약전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일린이 까지면 크기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먹을 쥐라고 머릿속에서 명령을 내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줄어들게 되면 주먹 줘, 꽉 줘라고 했는데 가다 보면은 원래 꽉 줘야 되는데 정보가 쇠락하는 거죠. 액션 포텐셜이 싸가지고. 그래서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정확한 정보를 보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액션 포텐셜의 특징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액션 포텐셜 아까 나왔던 거 디폴라리제이션이 어떤 개념이고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어떤 개념이고 그죠? 다시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하이퍼폴라리제이션 리폴라리제이션 그죠? 디폴라리제이션 스레시홀드 넘어가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기억하냐 보통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 정도가 안정막 상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마이너스 55 근처가 뭐가 되냐면 스레숄드예요. 그리고 오버슈트 끝까지 가는 게 한 플러스 한 35 정도 됩니다. 이런 거는 대략적인 수칙을 그려놓고 한 번씩 그려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초과성이 변화되는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안정막 상태일 때 당연히 아무런 전동이 없죠. 그 다음에 소디움 채널이 열리면서 디폴라리제이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시기는 다시 이제 포타슘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플러스 엔디 나가면서 마이너스 상태로 다시 떨어지게 되죠. 리폴라리제이션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디움 포타슘 닫히고 소디움 채널 닫히고 포타슘이 조금 더 시간이 조금 더 오랫동안 열려 있어요. 그러면서 하이퍼폴라리제이션 조금 유지가 돼요. 이 부분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소디움은 좀 애가 성질이 다혈질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왜 다혈질이냐면 농도차도 안으로 들어오고 전기적인 힘도 안으로 향하기 때문에 문만 열리면 막 그냥 나가고. 하지만 포타슘은 어때요? 농도차는 바깥으로 나가야 되지만 전기적인 힘은 안에서 잡아당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아주 서서히 열렸다가 서서히 닫히는 특징이. 그래서 얘가 되게 안정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안정막 정리의 역할을 많이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 강도 이 얘기는 강도 시간 곡선 우리말로 하면 Strength Duration Curve 혹은 SD 커브라고 얘기해요. 아마 물리적 인자 치료 시간에 SD 커브에 대해서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우리가 어떤 근육이나 신경을 자극을 주고 싶어요. 그때 만약에 자극 시간이 짧아. 자극 시간이 짧아. 그런데 얘를 흥분시키고 싶어. 그럼 강도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세게 하면 좋아? 작게 하면 좋아? 세게 하면 되죠. 하지만 자극 시간은 길어. 결국은 들어가는 에너지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삼모사죠. 10의 크기로 1초 동안 맞을래? 아니면 1의 크기로
100초 동안 맞으려는 소리예요. 이해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곡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100의 크기로 1초를 맞을 거예요? 아니면 100초 동안 1의 크기로 맞겠어요? 이런 쓸데없는 걸로 고민을 하지 맙시다. 아니 100의 크기로 한 방에 간다는데 한 방에. 결국은 이렇게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SD 듀레이션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크로낙시라는 게 나오고요. 크로낙시는 우리말로 하면 시치예요, 시치. 그 다음에 utilization time이라는 것은 이용시예요, 이용시. 그 다음 리오베이스는 기절유예요, 기절유. 각각 리호베이스라는 거는요, 리호베이스 기절유라는 것은 근육이나 신경을 흥분시키기 위한 최소의 전류예요. 가장 작은 전류. 그 다음에 이용시는요, 이용시는 똑같은 자극을, 똑같은 크기의 전류를 주었을 때 얘가 흥분을 하는 때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해했어요? 약간 다르죠? 하나는 시간 개념이고 하나는 전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기전류 이용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시치는 뭐니? 시치는 기전류의 두 배의 값, 기전류의 두 배의 값에 해당하는 시간을 얘기해요. 기전류의 두 배. 기전류는 흥분시키기 위한 최소의 전류라고 했죠. 그죠? 그거의 두 배. 그러니까 기전류가 됐다는 얘기는 얘는 기전류가 근육이나 신경에 가면 당연히 흥분을 잘하겠죠. 잘하겠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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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이제 두 배의 강도로 자극했을 때 얘들이 반응한 시간이. 그러니까 크로낙시가 짧다라는 얘기는 뭐야? 얘들이 흥분을 되게 잘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크로낙시 엑사이터블티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 SD 커브는 무림자 시간에 아마 언급했었죠? 그럼 이걸 왜 구해요? 왜 구해요? 왜 구해요? 정상적인 근육이나 신경은 크로낙시 정도의 강도로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반응을 즉각 보여요. 한데 얘가 신경 지배를 안 받고 있거나 손상된 뉴런들은요, 이 자극을 줘도 반응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가지고 치치를 가지고 뭐 하냐면 근육하고 신경 검사를 했었어요. 예전에 물리치료사들이. 근데 지금은 장비가 좋아졌어요. 근전도 아시죠? 신경정도 이런 것들이 발달해갖고 지금은 이런 것들 평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예? 예.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구름기에 대해서는 얘기했어요. 구름기. 그래서 절대적 구름기 이 시기 여기 아주 그냥 뽀쭉 튀어나온 이 뾰족한 이 시기는 절대불응기다. 근데 왜 절대불응이라는 얘기 설명을 했었죠. 왜? 시간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는 액티베이션, 인액티베이션 되는 문이라는 게 어디에 달렸어요? 소디움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소디움 채널이 오픈돼 있어도 그 다른 제가 그림은 못 그렸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소디움 채널입니다. 볼테지로 열리는 소디움 채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오픈하고 크로스하는 문이 있어요. 이렇게. 얘는 뭐에 의해서 열려요? 볼테지의 변화에 의해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볼테지 디펜던트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외에 어떤 애가 있냐면
여기 꼬두마리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달렸어요. 얘는 시간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얘가 그러니까 오픈을 딱 됐어. 그런 다음에 막무가내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그냥 자동으로 닫히는 거예요. 얘는 안 닫혀 있어. 볼테이지는 맞아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볼테이지니까 열어놨단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5초 됐다, 문 닫는다, 빨리 들어와, 하나, 둘, 셋, 닫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온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이 상태는 인액티베이션 상태예요. 이때는 어때요? 아무리 높은 센 자극을 줘도 얘가 열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요. 그렇죠? 하지만 얘도 열려 있고 혹은 얘가 닫혀 있는 상태. 그래서 센 자극이 들어가요. 그럼 얘는 그러니까 센 자극이라는 게 아니라 뭐 센 자극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볼테이지가 생기면 당연히 얘는 열리겠죠. 얘가 열려요. 그러면 이때 저는 액션 포텐시를 한 번 더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대적인 불응기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의 더 생리학적 안쪽으로 보면 이런 단백질 문이 하나 더 있어갖고 생기는 거 그게 이제 절대적인 불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에 저희가 어코모데이션과 어댑테이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어코모데이션은 뭐라 그랬어요? 스레숄드 이하, 서브 스레숄드로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만큼을 쳐야 되는데 계속 밑에서 달랑달랑달랑 거리니까 짜증나. 어떻게 역치를 올려버립니다. 그럼 이게 거리가 갭이 커지니까 흥분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자극이 들어가야 흥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슷하게 어댑테이션 어때요? 얘는 흥분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이 간 거예요. 스레숄드 이상의 자극을 갔어요. 그랬더니 계속 주는 거죠. 계속 스레숄드 이상의 자극을 갔어. 그러다 보니까 액션 포텐시 탁탁탁탁 만들어졌는데 같은 자극이 계속 가니까 액션 포텐시 하나만 딱 만들어버려. 그래서 액션 포텐시의 수가 줄어든 거는 우리가 적응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엑손을 그려놓고요. 각각의 엑손에 소디움 채널을 그려놨어요. 소디움 채널. 그러면 얘들이 지금 이제 마이리네이션을 안 보여준 거죠. 마이리네이션이 안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전도되는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시간의 차이에서. 그러면 그 안에서 얘들 소디움이 들려오면 바로 열린 문 쪽에서 열린 데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문이 열리면서 탈분극이 일어나겠죠.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액션 포텐시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지나간 데는 다시 닫히게도 인액티베이션 됐다는 얘기는 그 시간에서 이게 닫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액션 포텐셜이 양쪽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행을. 탈분극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로컬 포텐셜이라고 얘기합니다.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하지만 이제 마이어린이 된 것들은 마이어린이 돼 있고 그걸 떨어서 이렇게 넘어가죠. 도약전도 하게 되죠. 시간과 이 채널들이 열리고 닫히는 거. 오픈 크로스는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였죠. 인액티베이션, 액티베이션은 아까 제가 말씀 방울이 달렸다 맞았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일어나야 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한 방향.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다음 이게 또 나오네. 우리가 이제 전도에서 몇 가지 법칙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엑손이 전도될 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가 length constance 람다 값하고, 그 다음에 time constance 타우 값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람다는 어떻게 구하니? RM, 멤브레인의 저항, 얘는 마이리네이션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RI는 엑손의 두께예요. 그래서 엑손의 RI가 작다라는 얘기는 RI가 작다는 엑손이 직경이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영욱? 그걸 치고 있어. 그냥 이렇게 얇아져요, 커져요, 그러면 되지. 직경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RI는 결국 이 람다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멀리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타임 컨스턴스는 멤브레인의 저항, 마이리네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캐패시턴스, 멤브레인의 캐패시턴스. 세포막이 어떻게 돼? 전하를 담아만 두는 거예요. 제가 명욱이를 갖다가 유혹을 하려고 흥분을 시키려고 했더니 명욱이가 파카를 입고 있네. 아무리 건드려도 어떻게 돼요? 맨살까지 내 자극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건 RM이 두껍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때? 그냥 파카에다가 내 자극을 쌓아만 두는 거죠. 제가 유혹하는 이런 유혹의 그 쌓아만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했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파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타임 컨스턴트가 커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흥분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보라는 전달을 할 때, 인포메이션을 갖다 우리가 전달할 때 제일 좋은 건 뭐야? 빨리 해서 멀리 보내는 거죠. 그죠? 근데 타임 컨스턴트가 커지는 거는 뭐야? 흥분시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죠? 그거 있잖아요.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게임 중에 뭐 어떤 걸 뭐 설명해가지고 그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텀블러라는 것을 뭐 설명을 하려면, 막 동그라미 가서 막 이걸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 그 뭐지 뭐 콜라? 사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빨리 그걸 이해시키는 건 타임 컨스턴스 적어줘야 돼. 그 다음에 멀리 보내는 거. 이해했죠 이거? 오케이? 그래서 마이리네이션은 이거랑 관계가 있고 이 마이리네이션 하는 세포가 달라. 글라이알산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CNS에서는 올리고 덴드로사이트가 하고요. PNS는 슈반셀이 해요. 얘기는 뭐냐면 질환 중에 CNS에서 올리고 덴드로사이트가 까지는 질환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멀티플 스콜레로시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PNS에서 마이리네이션이 까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디마이리네이팅이죠. 마이리네이션이 까지는 거. 걔는 뭐랬어요? 가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라고 했죠. 길리앙 바레 신드롬입니다. 근데 길리앙 바레 신드롬은 거의 회복이 잘 돼요. 굿이에요. 회복이 잘 돼요. 근데 얘는 CNS라 잘 회복이 안 돼요. 결국은 발초에서는 슈반셀이 다시 마이리네이션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CNS에 있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그걸 재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캐면 이런 디마이리네이팅 기주 중에서 CNS에 해당하는 것들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하지만 성격이 좀 달라요. 글라이아스이지만. 그래서 이런 전도가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전도가 안 돼서 생기는 질환들이 이제 심층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마이리네이션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 마이리네이션이 없어. 까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호가 엑소널 타고 가는데 다 결과적으로 다 바깥으로 새 나간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리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 피복을 잘 해놓으면 우리가 만져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하지만 구리선밖에 없는 거 전기가 흐르고 있어 딱 만져. 어떻게 돼요? 씩 오겠죠. 그렇게 정보가 다 산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다 열어야 된다고 했죠? 설터레이터는 하나씩 건너뛰면 돼요. 이렇게. 랭비어 걸쳐만 건너뛰면 되는데 얘는 문을 다 열고 닫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전도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리네이션이 제대로 된 거는 랭비어 결절만 해서 툭 가면 돼요. 그래서 설토레이터의 컨덕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디마이리네이팅 디지라는 것은 얘들이 없어지는 질환이에요. 까지는 질환. 원인은 뭐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도 있고 자가면역 질환에 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량 발해가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질환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멀티플 스콜레로시스, 대표적인 디마이리네이팅 디지즈.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뭐 오토이뮤일 수도 있고요. 아직 치료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CNS니까 브레인의 엑손, 스파이럴 코드의 엑손, 옵틱 너브에 대한 엑손도 공격을 해요. 옵틱 너브는요, 뭐에 들어가요?
신경 분류에서 센트럴 러브 시스템에 들어가요? 페리페럴 러브 시스템에 들어가요? 알투신경이에요. 12쌍에. 그쵸? olfactory, optic, 그죠? 오큘로모터, 눈 돌아가는 거, 그죠? 생각나시죠? 4번 뇌신경, 트로클리어, 5번 트라이제미널, 6번 앱듀슨스, 7번 페이셜, 8번 그로스펠링기열, 그죠? 아니, 9번이 그로스펠링기열, 8번 뭐였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8번이, 베스티블라, 코클리어, 베스티블라 코클리어, 그죠? 9번 그로스펠링기열, 10번 베이거스, 11번 액세서리, 12번 하이퍼클로살 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왜 CNS예요? 일부 해부학자들이 1번 뇌신경과 2번 뇌신경은 뭘로도 구분한다고요? CNS로 구분하기도 해요. 왜? 이런 것 때문에 CNS에만 생기는 병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분할 때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내가 뭐 나이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결국은 모터 약화가 생기고 코디네이션 떨어지고 비전이 손상되고 스피치 손상되는지 왜 그러는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길량발의 가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은 말초신경에서 디마이리네이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와 근육에 지배되는 이런 페리페럴 러브가 까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이것도 이뮨에 문제가 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뭐 항바이러스를 뜬다든지 아니면 플라즈마를 싹 갈아줘요. 혈장을 새거로. 그러면서 회복이 아주 잘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네, 전기생리까지 마쳤고요.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에 이제 근육생리 하면은 이제 기말고사인가요? 그죠? 중간에 한번 보강을 한번 할 생각이 있거든요. 보강 아마 심폐 쪽도 한번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목표는 근육생리까지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양이 좀 있지만 아시겠죠? 다음 시간부터는 근육생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